안녕하세요. 발란의 영법 채널입니다. 저는 발란의 영법과 다들 아는 척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영법 이야기의 저자 이장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식 영법에서 가르치는 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좀 올바른 설명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식 영법에서는요, 명사에는 보통명사, 집합명사, 물질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다고 가르치고요. 이 중에서 보통명사하고 집합명사는 가산명사고, 물질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는 비가산명사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엉터리 설명입니다. 그래서 명사의 종류는 기초적인 영어법 개념인데요. 이런 기초 개념조차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한국식 영어 교육의 한심한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다수의 영어 강사들조차 이 엉터리 설명을 굳게 믿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또 모 영어 카페에서 명사의 종류에 대한 어느 강사의 질문에 제가 답변을 했더니 아무래도 기존 관념의 틀이 있어서 그 틀을 깨기가 어렵다며 생소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했습니다. 웃기는 거는 전 세계적 기준으로 보면 기존의 틀을 깨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초 상식과는 매우 다르게 괴상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영어 교육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주요한 영영 사전만 검색해봐도 올바른 개념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그저 과거에 출판된 문제집과 참고서의 엉터리 설명을 대대손손 이어가며 한 세기가 지나도록 오류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지식인들의 지적 나태함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물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가르치려 애쓰시는 수많은 영어 교육자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엉터리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영어 교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현실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도대체 왜 명사의 종류에 대해 한국식 영어법은 이상하게 가르치는 걸까요? 영어권의 어린이 영어법 교육에서는, 그러니까 기초 영어법 교육에서는 common noun, collective noun, material noun, proper noun, abstract noun 이렇게 명사의 5종류, 그러니까 명사의 종류 5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noun에는 이런 식으로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영어권의 기초 영문법서를 접한 사람들 상당수가 명사의 종류가 5가지 유형만 있다고 착각하고 이 유형들이 상호 배타적 범주라고 착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명사의 유형 5가지를 초등학생들에게 소개하고 가르치는 것까지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학술적 지식이라도 되는 듯이 고등학생과 대학생에도 가르치고 있으며 심지어 전공자와 영어 강사들도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게다가 보통명사와 집합명사가 가산명사고 물질명사와 고유명사, 추상명사가 불가산명사라는 것은 영어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만 있어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무수한 반례를 찾을 수 있는데도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손쉬운 합리화에 기대서 가짜 지식을 그저 앵무새처럼 되뇌며 가르쳐온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그러면 이 시간에는 보통명사 common noun과 고유명사 proper noun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Collins English Dictionary에 따르면요, common noun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말로 좀 보면요. 그래서 보시면은 tree, water, beauty와 같이 하나의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 아닌 명사, 고유명사와 비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명사는 고유명사의 반대말입니다. 그리고 물질명사와 추상명사도 보통명사에 포함됩니다. 저기 예시로 나와 있는 단어를 보세요. water, 이거는 흔히 물질명사라고 그러죠. 저것도 예시에 있습니다. beauty, 아름다움을 뜻하는 추상명사인데 이것도 보통명사에 포함됩니다. 한국식 영법으로 배운 사람은 저런 사전만 보고도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요, 맥밀런 잉글리시 딕셔너리인데요. 또 common noun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있는데 끝부분에 있는 부분만 좀 살펴봅시다. 보통명사에는 구상명사, concrete noun과 추상명사, abstract noun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명사가 보통명사에 포함된다고 저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식 영어법은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집합명사가 아니면서 가산명사인 명사가 보통명사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산명사도 보통명사일 수 있습니다. 즉 고유명사가 아닌 명사는 비가산명사이든 가산명사이든 모두 보통명사입니다. 예를 들어 friendship, 우정이라는 단어는 보통명사이자 추상명사입니다. 그러면 구상명사와 추상명사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아까 구상명사는 잠깐 나왔는데 concrete noun이라고 하고요. 추상명사는 abstract nou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상명사의 반대말은 구상명사입니다. 또는 구체명사라고도 합니다. 추상명사, 구상명사는 모두 보통명사에 포함됩니다. 한국식 영어법의 명사의 종류에는 구상명사는 나오지도 않고요. 보통명사를 추상명사의 반대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뭐가 어떤 단어를 제시하면서 뭐뭐가 보통 명사인가요, 추상 명사인가요? 라고 질문하거나 심지어 보통 명사와 추상 명사를 구분하는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추상 명사라면 보통 명사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상 명사와 추상 명사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요. 아니면 뭐 가산 명사와 비가산 명사를 뭐 구분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보통 명사와 추상 명사를 구분하는 건 정말 의미가 없는 이상한 용어 사용입니다. 그래서 추상 명사는 추상적이고 비물질적인 개념을 가리키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courage, 용기, education, 교육, time, 시간, love, 사랑, beauty, 아름다움 이런 걸 가리키는 명사죠. 구상 명사는 물질성이 있거나 인간의 오감을 통해 인지가 가능한 대상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desk, phone, water 이런 게 있고요. noise, 이거 소리, 어떤 소음을 뜻하는데 이것도 구상 명사입니다. 왜냐하면 청각을 통해 인간이 인지할 수 있거든요. rainbow, 무지개, 이것도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상 명사입니다. 또한 추상 명사도 얼마든지 가산 명사일 수 있습니다. 추상 명사가 비가산 명사인 경향이 어느 정도 있고 구상 명사가 가산 명사인 경향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다소간의 경향성에 불과하며 추상 명사 중에도 가상 명사가 많이 있고 구상 명사 중에도 비가산 명사가 많이 있습니다. 추상 명사 abstract noun은 추상적 가산 명사와 추상적 비가산 명사로 나뉠 수 있습니다. 추상적 가산 명사에는 뭐 an idea, 그래서 가산 명사라는 걸 좀 표시하기 위해서 저렇게 부정관사를 써봤습니다. 앞에 a plan, 계획, an emergency, 응급 상황, a strategy, 전략, a belief, 신념, an emotion, 감정 이런 거는 추상적 가산 명사입니다. 추상적 비가산 명사는 뭐 love, hatred, luck, 행운, knowledge, 지식, advice, 충고, information, 뭐 정보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물질 명사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물질 명사는 material noun 또는 이제 substance noun 이렇게 부릅니다. 물질 명사는 사물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재질, 재료 등의 물질을 가리키는 명사입니다. silver, gold, iron, plastic, protein, sugar, oil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명사는 구상 명사에 포함되고요. 이 구상 명사는 또 보통 명사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물질 명사는 기본적으로는 비가산 명사입니다. 단 그 물질로 이루어진 사물을 가리키거나 또는 그 물질의 한 단위를 가리키거나 그 물질의 종류를 가리킬 때는 가산 명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 명사가 가산 명사로 좀 전환돼서 쓰이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two coffees please 이렇게 커피 2잔이요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 커피는 기본적으로 물질 명사지만 가산 명사로 전환돼서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물질 명사는 그 딱히 반대되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냥 물질 명사가 아닌 명사죠. 그래서 iron이 쇠의 뜻으로 쓰일 때는 물질 명사고 다리미의 뜻으로 쓰일 때는 물질 명사가 아닙니다. 그냥 가산 명사죠. 그래서 쇠를 뜻하면은 이제 iron은 쇠를 뜻하면은 비가산 명사고요. 다리미를 뜻하면은 가산 명사입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해보면요, iron은 쇠의 뜻이면 물질 명사인 보통 명사고 다리미의 뜻일 때는 물질 명사가 아닌 보통 명사인 겁니다. 정확히 보면요. 근데 이렇게 말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흔히 iron은 쇠의 뜻이면 물질 명사, 다리미의 뜻이면 보통 명사다 또는 물질 명사가 보통 명사화 되어 쓰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통 명사가 가산 명사만을 가리키는 말로 착각하는 경우가 이제 많고 한국식 영문법이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물질 명사도 보통 명사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집합 명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집합 명사는 집합적 고유 명사, 즉 collective proper noun하고 집합적 보통 명사, collective common noun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합 명사이면서 고유 명사인 것들이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이제 고유 명사니까 기본적으로 비가산 명사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애플, 그러니까 그 사과 말고 그 기업 이름으로서 애플 있잖아요. 그 대문자로 쓴 거, 뭐 삼성, 유네스코 또는 뭐 그룹 이름은 에이핑크, 트와이스, BTS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걸그룹 이름이나 뭐 가수 그룹 이름인데 이런 어떤 명칭을 나타내는 조직이나 단체나 이런 거의 명칭을 나타내는 고유명사가 이제 집합적 고유명사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집합적 보통명사는 얘도 이제 가산명사하고 비가산명사로 나뉩니다. 그래서 집합적 보통명사 중에 가산명사인 애들은 뭐 family, team, group 이런 애들이 있고요. 비가산명사로는 뭐 furniture, jewelry, poetry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적 고유명사는 조금 이제 특별한 애들이니까 얘를 논외로 하면요, 집합명사는 보통 명사이므로 가산적 집합명사도 있고 비가산적 집합명사도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듯이요. 그래서 가산적 집합명사는 이제 collective count nouns인데요. 영어 교육에서 집합명사라고 하면은 대개 가산적 집합명사, 즉 collective count noun을 가리킵니다. 이제 family, group, team 이런 단어들이 포함되고요.
저렇게 a family, families 저렇게 단복수형이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단복수 개념이 있으니까 가산명사입니다. 이러한 집합명사는 단수형으로 쓸 때 단수 취급될 수도 있고 복수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My team is wearing white shirt. 나의 팀은 하얀색 셔츠를 입고 있다. 저렇게 is를 써서 단수 취급할 수도 있고요. My team are wearing white shirts. 저렇게 are를 써서 복수 취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영법 교육에서는요. 하나의 전체로 볼 때는 단수 취급하고 각각의 구성원들을 가리킬 때는 복수 취급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설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한국식 영어법에 영향을 끼친 일본식 영어법이 19세기 영국 영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영어는 집합명사가 하나의 전체를 가리키면 단수로, 구성원들을 가리키면 복수로 취급했고 지금도 그렇게 구분하는 경향이 어느 정도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 영어에서 집합명사는 일반적으로 단수 취급되는 것으로 변화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집합명사를 언제 단수 취급해야 하고 언제 복수 취급해야 하는지 구분하지도 않고 할 줄도 모릅니다. 대부분. 그냥 다 단수 취급합니다. 일부 표현에서 복수로 표현할 때가 있긴 있으나 선택의 문제이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하나의 전체로 보아야 하는지 여러 구성원들로 보아야 하는지 막 어려워서 골머리를 앓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렇게 학원에서 가르치니까. 모호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미국인들도 구분을 하지 않고 할 줄도 모르는 것을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골머리를 앓게 하며 가르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지 정말로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집합명사에 대한 단복수 취급은 의미의 차이라기보다는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의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현실에 더 부합합니다. 그래서 My team is wearing white shirts 이거는 미국 영어고 My team are wearing white shirts 이건 영국 영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속편합니다. 그 다음 비가산적 집합명사 collective mass noun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식 영어법에서는요 집합명사이면서 비가사인 명사 즉 collective mass noun을요 집합적 물질명사라고 부릅니다. 한국식 영문법 최악의 정신나간 용어 중 하나입니다. 도대체 어떤 바보 같은 인간이 이런 번역을 했나 어처구니가 없고요. 이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도 웃깁니다. 그 한국식 영문법은요 material noun을 물질명사로 번역하면서 mass noun도 물질명사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collective mass noun을 집합적 물질명사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는 한 18, 19세기 정도에 즉 서구 문물과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당시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번역으로 보이고요. 한국식 영어법은 그 당시에 만들어진 일본식 용어를 지금까지도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material noun하고 mass noun은 서로 다른 개념인데 똑같은 용어로 번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material noun, 즉 물질명사는 mass noun, 즉 비가산 명사의 하위 범주예요. 그러니까 mass noun에는 abstract mass noun도 있고 material mass noun도 있어요. 근데 저거를 한국식 영어법으로 번역을 해봐요. 추상적 물질명사와 물질적 물질명사가 있다고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마도 일본인들이 서구 언어를 초기에 접하면서 그러니까 mass noun이 뭐예요? 그럼 mass noun은 gold, silver, water, oil 같은 명사다라고 이제 서구인들이 설명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하, mass noun은 물질명사를 뜻하는구나 하고 자기 멋대로 그냥 착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그냥 비가산 명사의 대표적인 예로서 골드, 실버 같은 물질 명사를 제시한 것뿐인데 잘못 알아들은 거죠. 그렇게 저는 이제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collective mass noun을 집합적 물질 명사로 번역하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collective mass noun에 furniture가 있어요. 대표적인 그 단어죠. 이것을 집합적 물질 명사라고 하니까요. 상당수 영어 교육자들은 furniture가 물질 명사라고 가르쳐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가구라는 물질이 어디 있습니까? 가구가 목재나 플라스틱 같은 물질로 이루어진 거지 가구라는 물질은 없어요. 이 세상에 가구라는 물질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furniture가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물질명사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아니 물질명사가 도대체 언제부터 물질로 이루어진 명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럼 뭐 car, book, computer 이런 것도 물질로 이루어졌으니까 이것도 물질명사예요? 왜 갑자기 물질명사의 개념을 이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collective mass noun은요, poetry 같은 추상명사도 있어요. 근데 poetry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물질명사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물질명사 일종이라고 가르치니까 학생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poetry 같은 경우는 그 제시를 할 때 쏙 빼죠. 그러니까 물질로 이루어진 것만 딱 제시를 하면서 물질로 이루어졌으니까 물질명사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사실은 저렇게 poetry 같은 것도 있는데 또 어떤 말을 하냐면요. furniture, poetry 같은 명사들은
물질 명사와 마찬가지로 비가산 명사 취급되니까 집합적 물질 명사라고 한다고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질 명사라는 거를 어떤 비가산 명사를 가리키는 대표적 용어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명사처럼 그렇게 취급되는 명사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 그냥 비가산 명사라고 하면 될 거지. 그러니까 물질 명사가 아닌데 굳이 왜 물질 명사에 빗대어서 그걸 물질 명사라고 굳이 하는 겁니까? Collective mass noun은요, 집합적 비가산 명사 또는 비가산적 집합 명사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며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집합 명사에는 집합적 가산 명사와 집합적 비가산 명사가 있다. 또는 가산적 집합 명사와 비가산적 집합 명사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집합 명사에는 가산적인 애도 있고 비가산적인 애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집합적 비가산 명사 또는 비가산적 집합 명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의미에 있어서는 전체를 이루는 여러 개체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그 전체를 통틀어 가리키며 비가산 명사로 취급하는 그런 명사를 말합니다. furniture, equipment, merchandise, baggage, luggage, clothing, jewelry, machinery, poetry, scenery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국식 영문법은 집합적 물질명사와 같이 시대적 한계로 과거에 잘못 만들어진 엉터리 일본식 번역어들에 대해서요. 그것이 잘못된 용어라고 지적하고 더 나은 용어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엉터리 용어들을 어떻게든 정당화하고 방어하는 설명을 궁리해내려고 골몰합니다. 그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외치지 못하는 것처럼 이 말도 안 되는 용어를 보면서요. 말도 안 된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학자들이 어려운히 알아서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겠거니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억지로 이해해 보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저 엉터리 용어일 뿐인데요. 반면에 영어권 지식인들이 오히려 영문법 용어 개혁에 적극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countable noun과 uncountable noun, 즉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를 구분했지만 이 용어가 마치 객관적으로 세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에 따른 구분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문제의식에서 현대에는 count noun과 non-count noun, 즉 세는 명사와 세지 않는 명사라는 용어를 개발하여 대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와 비누를 뜻하는 스페인어 단어는 가산 명사인데 영어 단어는 비가산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이것은 세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가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지 언어권과 문화권에 따라서 세는 것으로 취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구분이에요. 또 모래알이 너무 작고 많아서 셀 수 없어서 샌드는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하는데 모래알보다 훨씬 작고 많은 아톰, 원자, germ, 세균 이런 거는 셀 수 있는 명사예요. 이와 같이 사실은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가 아니라 세는 명사로 취급되지 않는 명사인 거고요.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불가산 명사가 아니라 비가산 명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비가산 명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와 같이 영어권 지식인들은 끊임없이 좀 더 나은 용어와 개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반면 한국식 영문법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일본식 한자 용어들을 개혁하려고 하고 있지 않으며 영어권에서 용어가 개혁되어도 우리말로는 이전과 똑같은 용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on-count noun이라는 용어를 보면서도 끝까지 불가산 명사라고 그냥 예전처럼 번역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혹자는 그러니까 기존의 영문법으로 가르치는 많은 강사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불가산 명사라고 하건 비가산 명사라고 하건 집합적 물질 명사라고 하건 집합적 비가산 명사라고 하건 어차피 본질은 똑같은 거다. 용어를 뭐라고 하건 중요하지 않다. 예전 용어를 사용해서도 영어 잘 배웠고 문법 용어를 막 바꾼다고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하고 실제 이제 저도 이런 비난을 들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판단은 여러분께서 이제 하실 일인데요. 저로서는 다만 개념과 용어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학술적 도구인데 이러한 도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라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